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2021년 7월 21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오랜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포맥스 라이브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배웠던 거. 근데 사실 어제도 이제 제가 이선엽 본부장님이랑 센터장님이랑 또 얘기한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생각도 많이 비슷하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제목을 일부러 좀 약간은 자극적으로, 달았던 이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 진짜, 저는 이게 진짜 걱정됩니다. 뭐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무형자산 뭐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시장의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걱정이 크게 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좀 더 큰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거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여름에는 좀 그냥 뭐 힘 빼고 있자, 뭐 이 정도의 톤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똑같이.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탄소 국경 조정세, 유럽에서 얘기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분위기가 어쨌든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이 탄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세가 어떤 식으로 시행됐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이 인식의 전환이 이거 진짜 탄소를 배출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겠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나 실력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가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이제 은기환 매니저를 제가 이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점심시간에 뭐 이제 근처에 이제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은기환 매니저랑 둘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분석을 한 내용은 이제 조만간 이제 편집이 돼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CABM이라고 하는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이 시행이 됐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내용 면에서는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아쉽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7월 14일날 발표가 되긴 했지만 사실 초안은 6월 달에 조금 살짝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나오면 진짜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 내용하고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은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은 직접이라는 부분하고 간접이라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이 간접 배출 부분에서 약간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배출하는 것은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현대제철이 강판 만들 때 이산화탄소 얼마나 배출했냐, 요거라면, 간접 배출은 야, 너 그거 전기로 해서 만들긴 했지만 그 전기로 해서 쓰는 전기는 석탄 발전소로 만든 거잖아. 이게 이제 간접입니다. 근데 이번 그 CABM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 초안의 기초에서 이제 예시를 들었던 건데, 이 간접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조금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화적인 그런 조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2023년부터 예비 시행, 부분 시행, 그리고 2026년부터 전격 시행이었는데, 이 부분이 또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분 시행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6년부터 실제로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면은 뭐야 이거 다 빠졌네, 엄청 완화됐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기후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나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보셨던 분들은 사실 이제 실망을 조금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잘 모르시던 분들도 많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 탄소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된 주식이나 움직임을 보면,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들어봐도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그렇고요. 유럽은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다 이제 제가 유럽이라고 쓸게요. 근데 유럽은 그렇고, 그 다다음 날인가 중국에서 얘기가 나온 게,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박기현 연구원이 얘기한 탄소 거래, 탄소를 거래를 하는 거래소가 있잖아요. 이거를 통합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도 탄소에 대해서 가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도 바뀌었는데요. 이 미국은 이게 보니까 2024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게 물론 법안이 발의가 된 거는 발의가 된 이후에 진짜로 되는지 여부는 아직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품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유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확산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여기까지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고요. 결론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거 내용 보면은 처음에는 야,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실망스러운데? 에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먼저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비유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네거티브 캐시플로우, 다시 말하면 돈을 내야 되는 상황, 탄소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느냐 여부를 보기 위해서 네거티브 캐시플로우를 봐야 된다. 근데 이 네거티브 캐시플로우라는 것은 CO2의 배출량에다가 텍스를 곱한 겁니다 라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텍스인데요. 이 CABM도 결국은 이 텍스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텍스가 이게 모호해서 안 보였습니다, 전혀. 그런데 텍스를 많이 붙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큼 붙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성은 한 이 정도 세기면은 한 10%밖에 안 될 것 같아 라는 게 초안이었다면, 지금 이번에 본격적인 안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50인데 이거는 80%의 확률로 혹은 90%의 확률로 시행될 것 같아 라는 걸로 바뀐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내용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시행될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나 관련 기업들이 이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하고 미국까지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면 난 도망갈 데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결론을 낸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그런 그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저희 결론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SK증권에서 계속해서 ESG와 관련된, 특히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고, 관련된 그 우리 팀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각자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ESG 워너비 위클리라는 것은 우리 박기현 연구원입니다. 박기현 연구원이 발표를 하세요.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지역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소가 이 통합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통합이 됐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분산이 돼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니까 각 지역별로,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가격되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분산이 돼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거 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다.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얼마나 되냐면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분량의 14%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작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거래가 어디서 얼만큼 되고 있는지를 봤더니, 이 광둥선, 선전 지역에 있는 거, 후베이성, 우한 지역이죠. 이게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는 기업들, 제조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 탄소가 거래가 많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탄소를 거래할 수 있는, 우리가 뭐든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요. 거래는 뭐냐면은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판다, 이렇게 돼 있죠.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판다, 이건데, 이게 사고 파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필요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따지면 실질 수요냐 아니면 투기 수요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뭐죠? 파생상품 시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걸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hedge, 두 번째는 speculation이라고 해요. 스페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hedge라는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탄소를 배출을 뭐 1년에 뭐 100톤 정도 할 거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탄소 배출을 100톤 하더라도 나중에 벌금을 물지 않을 정도로 탄소 배출권을 100톤만큼 사놓는 겁니다. 이거를 해지한다라고 하죠. 내년에는 190톤으로 줄이겠지만 90톤이 필요해. 그럼 90톤만큼 이렇게 사놓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해지라고 합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년 있다가 돈이 달러로 100달러 들어올 게 있어. 그러면은 100달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100달러 팔아놓는 거예요. 이 원화로 바꿔놓는 거예요, 미리. 이런 걸 해지라고 합니다. 가격 변동에 나 신경 안 쓰고 싶어. 이런 걸 해지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실수요자들만 거래할 수 있다. 이미 지금 중국에서는 실수요자들만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스페큘레이션, 즉 투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분위기라면 지금 이산화탄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탄소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걸 전부 바이 사자 엄청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지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체들의 비용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하면서 가겠죠. 하지만 제가 보면 그냥 이거를 조정한다라는 것은 이걸 누르려는 힘이 있는 거고 그 위에 그 근본적으로 탄소의 가격이 올라가려는 힘은 매우 세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눈에 보일 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 탄소의 가격이라는 것은 올라갈 수 있다. 그 관련된 주식이나 ETF를 사시는 거는 아주 좋은 투자 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걸 좀 더 연결해 보면 조금 더 이제 얘기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가격이라는 것은 과연 주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주식시장하고 관계가 없죠. 그럼 금리하고는요? 관계가 없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하고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자산하고도 CO2의 가격은 관계가 없습니다. 로지컬리. 즉 주가가 오르니까 CO2 가격이 올라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CO2 가격이 내렸으니까 주가가 올라야 된다라는 로지컬리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후행적으로 이랬네 저랬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CO2의 가격은 코릴레이션이 없다. 이 코릴레이션이 없다라는 것은 자산 배분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CO2의 가격 자체는 의미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한 게 오늘 밤에 열린 비월드입니다. 지금 언제 3시인가 한다고 하던데 아직은 시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우선은 잭 도시, 스퀘어죠. 그 다음에 캐시 우드 누나, 그 다음에 우리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돌연 이걸 취소해버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그 이유가 친환경이었어요. 참 여기서도 기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드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국에서 전기를 소요를 많이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석탄 발전소로 발전한 전기를 가지고 이거를 비트코인을 채굴하니 이건 비트코인이 석탄 발전을 계속하도록 하는 그런 유인을 만들어준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비트코인이 실제로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에 비해서 이런 그 전기 소요가 많이 된다라는 건 사실인데, 중국 지역에서 석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석탄 발전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석탄 발전소를 계속 굴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 코인을 하려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타산이 나오면서 생산을 하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잭도 씨와 그 캐시 우드가 얘기한 건 뭐냐면요, 이분들이 얘기한 거는 비트코인이요 친환경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은 친환경, 신재생을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제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오늘 밤에 가봐야 알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이미 백서도 공개돼가지고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내용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면 재생에너지와 그리고 우리가 기저발전,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뭐 등등 기존의 발전, 기존의 발전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발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재생에너지와 발전에너지의 차이점은, 재생에너지는, 그러니까 이 발전이라는 건, 전기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그리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이제 제가 우리 최준영 박사님이 조만간 2호석의 여의도 스타들에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거거든요. 이 내용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전기라는 것은 생산한 만큼 소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가 이만큼 소비를 할 거라는 것만큼만 생산해야 된다. 이게 딱 맞춰져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남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재생에너지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남아요. 생산을 이렇게 되니까 소비가 이렇게 안 맞으면 이런 구간에서 남아요. 부족하고 남고 부족하고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남아서 버려야 되는 에너지는 너무 싸요. 너무 쌉니다. 자, 너무 싸게 에너지가 버려지는 에너지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그 에너지가 석탄 발전소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쌀까요? 물론 재생에너지는 비쌉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 버려지는 에너지만 쪽쪽쪽쪽 해가지고 쓸 수만 있다면 석탄 발전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보다 더 싸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만 한다면 투자자들이, 야, 비트코인을, 이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도 채굴을 해가지고 이걸로도 돈 벌고 이걸로도 돈 벌 수 있으니까 이거 투자 많이 하자 라는, 어떤 거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라는 것이 이 두 분들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가 아니야 그래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여러 가지 얘기들 하겠죠. 근데 이제 캐시 우드가 주말 동안에 얘기했던 걸 들어보면 중국에서 이제 뭐 채굴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뭐 어떻게 된다 가격 전망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잠깐만, 비트코인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또 기후가 또 나와? 또? 이런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죠.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북카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게, 저희 이제 3프로북스, 3프로TV에서 하는 출판사 대표님하고 얘기를 또 했는데, 우리 이제 김영익 박사님의 이 책입니다. 이 책 여기 있어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많이 접어놓기도 하고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김영익 박사님하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첫 번째, 김영익 박사님의 의견과 저의 의견은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김영익 박사님이 틀렸거나 제가 틀렸거나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질 거다 아니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자유고, 이분이 얘기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 로직이죠. 로직 어떤 로직을 가지고 주가의 하락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이게 로직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 로직 중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부분, 플러스 제가 진짜 고민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혹시나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인데 결례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물론 이제 책을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형식이지만 좀 제가 말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저의 생각도 말을 해서 약간 디베이트 형태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아마 김영익 박사님과 얘기한 것도 조만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뭐 옳고 그른 거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가 가진 로직에 대해서 점검하고, 저의 생각이 틀릴 가능성, 김영익 박사님의 생각이 틀릴 가능성 둘 다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뭐 한 2주 후 정도에 이제 해서 이제 좀 얘기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주제인 제가 진짜 고민하고 있고 제가 진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이고, 그 더 큰 위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 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생각은,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제가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부채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은 2020년 3월인데요. 아마 이제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를 하면, 이게 굉장히 옛날부터 제가 이거 했던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찾아서 보니까 연준의 자산이 7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8조 달러로 바뀌었죠. 8.2조 달러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골드는 약 11조 달러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잡자고요. 한국의 GDP 1.6조, 미국의 GDP 20조, 이렇게 보고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은 900조였는데 아마 지금은 1000조가 훨씬 넘었을 것 같고요. 1000조 달러입니다. 1000조 달러.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죠. 글로벌 뎁트 250조 달러입니다. 아마 이거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한 30%, 20% 이상은 오르지 않았을까. 거의 300조에 육박할 것 같고요. 작년에 워낙 많이 늘어서.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부채 이거 진짜 문제네. 아니, 가계부채 이거 진짜 문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문제가 됐으려면 이미 문제가 됐어야죠.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부채라는 거는 영어로 쓰면은 li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레이 달리오의 그 이코노미 머신에서 설명드렸고, 이호사가 아카데미 시즌 1에서도 제일 먼저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이 부채는요, liability고요. 이건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의무입니다. 갚아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반대편에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부채니까, 부채의 반대말, liability 반대말은 뭐냐면 크레딧입니다. 신용이라는 거죠. 이 신용이 왜 얼마나 커졌냐, 이게 이제 이 오정태 이사님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커졌다라고 말했고,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사실상 이게 변곡점이 나타나는 지점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자면 약간 그림이 가속화된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2008년이에요. 통화량이 늘어나는 그 시점인 거죠. 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이제 크레딧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부채,
그래서 이제 뭐 양적 완화, QE, MMT 등등등 이런 문제인데, 그럼 여기서 커진 것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는 거의 상당 부분이 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가 나와요. 제가 그동안 무형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이런 리스크를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작년 3월 달에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저도 알고 무형자산이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무형자산이 이렇게 되는데, 이 무형자산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는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평가도 안 된다. 그래서 담보로 안 잡힌다 라는 거였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담보가 안 되니까 뭐냐면은 은행에서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론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펀드가 했습니다. 펀드. 자,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던 야놀자죠. 야놀자에 지금 대표적인 그런 이벤트가 있었죠. 손정희 회장이 2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뭐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2조 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은행에서 야놀자에서 대출해달라고 하면 대출해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요? 무형자산이니까요. 무형자산은 거래도 안 되고 평가도 안 되기 때문에 담보로 잡을 수 없고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야놀자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은 유동자산일까요? 유동성이 있는 자산일까요? 유동성이 없는 자산일까요? 보시면 자, 미스터 손 투자를 했습니다. 야놀자에. 야놀자 2조 투자. 자, 근데 손정희가 투자한 돈은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면 뭐 했던지 뭔가 투자를 받았던지 이런 펀드일 겁니다. 근데 이 투자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손정희한테, 야놀자는 무슨 야놀자, 야 이거 돈 내놔, 안 되겠다, 너 이거 가져와, 이거 환수, 환매 내놔, 안해, 싫어. 그러면 이제 손정희 회장이, 좀만 기다려 보세요, 야놀자 지금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지금 한 3년 있으면 이거 10조 쿠팡 안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이제 손정희 회장한테 돈을 맡겼을 테니 기다려 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년 3월 같은 위기가 생기면 손정희 회장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팔자고 하니까. 팔자고 하면 이게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이 야놀자를 팔아서 이 돈을 여기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유동성 리스크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이 유동성 리스크가 생기면 끝나요. 이 유동성 리스크라는 건요, 우리가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유동성이 늘었네요, 줄었네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작년 3월과 같은 패닉 장세를 말합니다. 신뢰가 깨지면서 돈 내놔, 안 돼. 손한테 맡겼던 돈 맡겼던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야놀자, 됐고, 돈 줘, 빨리, 나 큰일 났어, 빨리. 이런 상황, 이게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이 무형자산이 깨지는 케이스는, 다시 말하면 이 부채가 깨지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이 깨져야 되고요. 이 무형자산이 깨지기 위해서는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 무형자산은 깨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이것도 이제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좀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유니콘이죠. 그럼 좀비와 유니콘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요즘 굉장히 재밌게도 좀비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비콘이 뭐야? 유니콘인데 좀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단어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니콘 회사, 이미 뭐 1조 달러 정도의 투자를 받은, 거의 이제 받은 그 회사에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회사를 그만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만둬요?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망할 것 같아서. 아니,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건 알겠고, 아예 뭐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왜 망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결국은 이제 돈이 없어서, 회사에 돈이 없어서, 이대로 가면은 돈이 없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망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어떤 회사가 나와서 투자를 해줬습니다. 안 망해요. 안 망해. 망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 회사는 투자를 했을까요?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그리고 이 투자를 해줬던 회사는 굉장히 좀 그 올드 이코노미 쪽에서 주름 잡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투자를 해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망할 것 같은 좀비콘에 돈을 막 몇천억씩 막 투자하고 몇백억씩 투자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망하기가 어렵다. 유니콘인데 좀비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글쎄요, 야놀자가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쿠팡이 어떻게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좀 넘어가 보면,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유동성 리스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유동성 리스크라는 거는 최소 작년 3월달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을 유동성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걱정하고 있으나 이럴 가능성이 여러 가지 제가 겐또를 굴려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무형자산 투자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는 야 이거 이 부채가 어떻게 되려고 왜 이런 얘기 하냐, 이런 생각, 저 그렇게 생각 없는 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써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 나온 김에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은행이 들고 있는, 미국 은행이 들고 있는 유동성 자산입니다. 유동성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돈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돈. 이 비중이 보시면 여기가 3%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은행이 들고 있었던 유동성 자산의 비중은 3%였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이때 왜 그랬을까요? 금융위기 때, 야, 은행이 문제가 생겨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비유동성 자산만 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야놀자를 얘기했지만 야놀자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그 팔기 어려운 그런 상품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이제 무형자산 사이클이었잖아요. 무형자산 투자 안 했어요. 무형자산에 대출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은행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미국 은행은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만약에 좌초자산이 되고 뭐 이러면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깨끗해요. 어쨌든 자 보시면 유동성과 펀드 관련해서 요거는 뭐냐면요, 뮤추얼 펀드예요. 펀드들이 들고 있는 코퍼레이트 펀드가, 회사채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그림인데 요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쯤 있어요. 이게 상당히 크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진짜 위험은 여기서 나와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했던 돈 내놔, 빨리 나 돈 갚아야 돼, 그럼 얘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지긋지긋한 좀비콘 언제 끝나냐, 요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비콘이 언제 망할지 그걸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다. 자, 이 그림은, 자, 과도한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뭐죠? 골드만삭스, 블룸버그의 자료입니다. 블룸버그 화이팅.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시기에 PSR이 이 정도였고요. 지금 현재는 이 정도다라는 얘기니까 PSR이 7배를 넘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PSR이 7배를 넘어서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3프로TV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매출이
천억이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순이익이 보통은 이제 한 5% 정도 나니까 순이익률이 50억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시총은 1000억이에요. 자, 그러면 시총이 1000억이니까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면 매출만큼이 가치니까 P 가격을 S 매출로 나눈 비율은 1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순이익은 50억이니까 시총을 어닝으로 나눈 비율은 몇 배냐면 20배네요. 아, PSR은 이 1배라는 얘기는 PER은 20배라는 얘기입니다. 엄청 높네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13배인데 너무 비싸네. 14배인데 이렇게 역사상 최고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와중에 PSR 1배라는 것은 PER 20배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런데 잠깐만요. PSR이 7배입니다. 지금 현재 모건스탠리에서 과도한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S&P 500 내에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덱스, 그러니까 IT 부문 섹터에서 PSR이 7배입니다. 많은 것은 요새 20배, 30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평균적으로 7배. 자, 7배 계산합니다. 자, 7배면은 PER이 몇 배인가요? 140배. 평균적입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열 아닌가? 너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너무 비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밸류에이션 이렇게 비싼지도 모르고 지금 막 추천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PSR이 7배다. 아, 정말 고민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은 PSR 뭐 20배, 30배는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PSR이 7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라는 질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PSR이 7배가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쿠팡은 뭐 내년 매출 기준으로는 4배밖에 안 돼요. 4배에서 5배밖에 안 PSR이 4배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깁니다. PSR 4배라는 거는 PER로는 얼마죠? 아까 이 기준으로 보면 80배예요. 장난 아닌 겁니다. 근데 어쨌든 4배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 4배라는 것에 가정이 되어 있는,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냐면, 쿠팡이 네가 다 먹어. 너는 독점 기업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다 해먹을 수 있을 거야. 뭐든지 네가 다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백조라고 해가지고 이마트에 있는 어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안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만약에 이 밸류에이션의 가정이 깨지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쿠팡이라는 회사가 혹은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아규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다 보여준 게 아니니까, 또 보여줄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끝납니다. 쿠팡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죠. 쿠팡이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온라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매출이 소매 판매가 50조인데 그 중에서 350조가 유류나 빼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뭐 이제 쿠팡이 기껏 해봐야 15%에서 많게 보면 17% 정도 점유율이란 말이에요. 이 점유율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전부 다 온라인화 돼서 이게 100%까지 되겠죠. 막 이런 가정을 하더라도 끝나긴 끝나잖아.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화 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럼 끝나면 그때는 쿠팡이 진짜로 우리가 이 PSR이라는 밸류에이션을 할 때 있었던 독점, 네가 다 먹어 라는 가정이 성립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닝을 얼마나 냈는지를 봤더니, 에이? 뭐야, 이것밖에 안 나? 이게 이제 끝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끝, 그건 여기입니다.
쿠팡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독점을 하고 더 많이 돈을 벌 거라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거의 다 완료가 되면 그래서 어닝이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어닝이 볼 거라는 것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확인이 되면 그때는 끝납니다. 끝날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어딘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과연 우리가 갈 수 있는 끝은 있는 건가? 제가 이제 리얼 옵션을 말씀드리면서 주가라는 것이 기대값을 먹는 거고 어떤 것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때려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경제 재개에도 똑같아요. 경제 재개라는 것도 경제가 재개될 것 같으니까 올라갔다가 재개가 되잖아요. 그럼 빠집니다. 재개가 안 돼서 지금은 재개가 안 돼서 빠지는 거고 재개가 될 때 더 빠져요. 왜냐면 재개가 되더라도 그 회사가 돈을 그렇게 못 벌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닐 거다.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제는 모든 걸 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모든 걸 다 이루었노라.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는 여기서는. 근데도 돈을 이것밖에 못 버는구나니 이때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네들이 만드는 세상 있잖아요. 아마존, 애플 아직도 멀었는데요. 우리가 농담처럼 메타버스 얘기하고 뭐 메타버스 관심 많으시고 하는데 이 메타버스에서 얘네들이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AI로 지금 돈 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AI로 돈 하나도 안 벌었어요 지금 얘네들 AI로 돈 벌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시면 이 끝이라는 것이 아직 안 온 것 같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로직을 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꺾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제가 진짜 이건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시간을 내서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거는 또 하나 이제 저희 팀의 신월 연구원이 쓴 보고서인데 보고서의 제목이 다소 도발적이긴 합니다. 보통은 이제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거는 연준이나 한은이나 뭐 20이나 이런 중앙은행에서 쓰는데 리서치 센터가 쓰는 금융안정보고서라고 얘기해서 문제는 부동산이야.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신월 연구원이 하셨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저희 채널이나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배당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구경의 연구원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키포인트 그냥 저는 지금 배당 투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이 나빠가지고 배당 수익률 올라가는 거 사지 마시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리츠 관련돼서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은지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의석 이사님하고 테슬라 얘기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테슬라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옆에서 이승희 아나운서가 눈치를 줘가지고 멈췄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얘기했던 거는 다음에 얘기하시죠. 이건 너무 깁니다. 긴 이야기여서 아니다. 그래도 하나만 더 하죠. 하나만.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냐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회사냐? 뭐 당연히 저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자동차로 버는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폄하하거나 그런 거는 왜 그렇게 보시죠? 그리고 저기 뭐 탄소 배출권 팔아가지고 아이고 그럼 번 돈이 일회성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기후 공부 좀 하시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OPM이 뭐 5% 나오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뭐 10배고 이런데 왜 소프트웨어 회사는 PSR이 이거는 PER이고요. PSR이 뭐 20배 30배 되는데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PSR 20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로직이라면은 PER은 140배라고 얘기해요. 이 자동차 회사로 볼 거냐 소프트웨어 회사로 볼 거냐에 따라서 어닝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밸류에이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건데 왜 그러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의석 이사님하고 했고요. 정의석 이사님도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고 저도 제가 한 얘기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급이 무한대로 가능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팔려고 하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기술은 이미 개발이 끝난 거고요. 이거를 돈을 받고 판다, 구독 서비스로 바꾼다, 19달러로 판다 라는 얘기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수만 명, 수천만 명 등등등 2천만 대 얼마를 곱해도 초과적인 비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다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큰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야 됩니다. 구독 경제로 실제로 안착이 됐을 때는 이 구독 경제가 받는 그런 안정성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20만 원씩 내면서 탄다. 그게 계속한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디에 비교합니까? 자동차 회사가 파는 거는 자동차는 5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그것도 살까 말까. 올해는 이번에는 현대차를 샀지만 다음에는 뭘 살지도 모르고 이거랑 매달 테슬라한테 20만 원씩 꾸준하게 주겠다는 사람이랑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정혜석 기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게 효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효용이 있는 거냐 과연 내가 기술의 발전에 뭐 5G를 만들고 뭐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멋있다 우와 이거 만든 사람은 멋있지 그러나 vs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수요자가 여기에서 효용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껴야 이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풀셀프 드라이빙을 하는 그런 것의 만족도는 굉장한 저는 있어빌리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효용이라는 단어만큼 사실 감정적이고 그 객관적이지 않고 그렇죠? 그런 게 있을까요? 있어빌리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친구랑 같이 테슬라를 탔는데 자율주행을 딱 보여주면서 화면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놀고 막 야 괜찮아? 이러도 괜찮아? 괜찮아. 있어빌리티가 있는 거죠. 효용이 만족감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돈을 내는 데에 대해서 아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잘 된다고 하면. 근데 뭐 차로 붕 뭐 엄청나게 뭐 제로백 해가지고 뭐 3초만에 쭉 그런 걸 보여주기도 너무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있어빌리티 뭐 또 혹은 뭐 이제 뭐 하차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승차감이 아니고 하차감. 차에서 내렸을 때 내기는 나 뭐 테슬라 이런 느낌. 나는 지구를 생각하는 뭐 이런 느낌이요. 이런 느낌에서 주는 것이 또 있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아니 뭐 말을 하면 이렇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참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아침에 내일 아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화요일날 이제 김수원 대표님 강의를 제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날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에는 같이 채팅도 하면서 여러분하고 얘기도 할 테니까 관련된 얘기 들어주시고 제가 진짜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김수원 대표님의 재무제표 강의 들어가는데요. 제가 진짜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잘래요. 안녕히 계세요.